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 오곡밥 드셨습니까?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뜬다는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오색나무를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한 해의 애군을 막고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하죠. 오늘은 또 껍질 깨질 때 나는 소리에 귀신이 놀라서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안 생긴다는 의미로 부럼을 깨먹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는 귀발기술을 나눠 마시는 풍습도 있었는데요. 정월 대보름 아침 일찍 마시는데 찹쌀과 누룩을 넣어서 정성껏 빚은 맑은 술을 한 잔 마시면 귀가 밝아져서 한 해 동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답니다. 어르신 중에는 오늘 더위 파신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달집 태우기를 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보름달 아래 달집을 태우면서 간절히 소원을 비는 건 빼놓을 수 없는 정월 대보름만의 풍습입니다. 오늘 밤에는 10시 50분쯤 가장 큰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흐린 하늘이 그때쯤이면 좀 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무사 안녕과 소원을 정성껏 담는 정월 대보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게 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10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내용인데요. 순천 지역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순천시의원 10명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를 했습니다. 예. 또 지난 10일에는 순천 지역 민주당 도의원 8명이 동부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입장을 밝혔고요. 정치권의 이런 잇따른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이 발표된 선언적 발언에 불과하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1인당 지급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또 필요한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길거리에도 현수막들을 보면 순천시는 왜 민생회복지원금을 안 줍니까? 그런 다소 공격적인 문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벌써부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쟁을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참고로 경기 악화로 광양제철소와 여수 국가산단이 들어오는 지방세수가 800억 원과 2천억 원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광양시와 여수시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수 국가산단 위기로 여수시도 그렇고 인근 광양시 또한 지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광양시는 현실적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재정에 여유가 없을 뿐더러 지난 2022년 대규모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양시 의회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몇몇 의원들과 민생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봤는데 우려의 시각이 많았고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만큼 광양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의회는 또 정부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모르겠지만 광양시가 단독으로 시민들께 지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물론 민생지원금을 공짜로 누가 돈을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필수 사업도 연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 다른 사업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즉 밑도를 빼서 윗도를 개는 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순천시는 앞서서 이 민생회복지원금 말고 지역사랑상품권을 꽤 큰 규모로 발행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전체 시민 27만 6,40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씩만 직접 지원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276억 4천만 원입니다. 20만 원씩 하게 되면 552억 8천만 원, 그리고 시민 한 명당 40만 원씩 지급을 할 경우에는 무려 1,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순천시는 차선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겨 상품권 할인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지자체가 감당을 해야 하거든요. 예. 순천시는 지난달부터 순천사랑 상품권을 15% 할인 판매하는 가운데 지난 9일까지 502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에서 한 15%를 순천시 재원으로 쓴 거고요. 이런 이 같은 판매액은 순천시가 올 한 해 계획한 순천사랑 상품권 전체 발행액인 1,500억 원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예, 정말 이렇게 많이 팔린 특별한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순천 사랑 상품권의 이 같은 인기는 1월과 2월 두 달 동안 발행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15% 할인 행사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지역사랑 상품권 15% 할인 혜택을 지속할 경우에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직접 지원금보다 더 높다는 그런 여러 분석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올해 순천시의 지역 상품 발행액 1,500억 원 상당은 전남 지역 시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지역화폐 할인 판매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고 순천시는 자평을 했는데요. 예. 이 15% 할인을 제공하면 고스란히 소상공인을 비롯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지역 상품권 할인 행사라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역 상품권 할인 행사 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러 논란이 나온다는 이야기부터 들어봤습니다. 순천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지난 주말 있었던 여수 해상 사고 소식입니다.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의 실종된 선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지금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당국은 해경 경비 함정 21척과 관계기관 해군 등 총 31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해서 집중 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 등은 서경호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가로 107km, 세로 74km 해역에서 광범위하게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해군 수중 무인 탐지기를 바닷속에 투입해 수중 수색을 하는 동시에 수중 물체 음파 탐지기를 현장에 투입해서 수면에서 음파를 탐지하며 실종자 찾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조명탄을 투하하며 해상 수색을 돕고 주간에는 상공에서 항공기가 레이더를 통해서 수면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실종자 발견일 텐데 추가로 실종자는 발견이 됐나요? 네, 해경은 사고 당일이던 지난 9일부터 24시간 수색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사고 이틀째인 지난 10일부터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해경은 사고 해역 최고 수심이 약 80m인 점을 고려하면 어선이 바닥 쪽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실제 인양은 선사, 선주 측과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앞서 지난 9일 오전 1시 41분쯤 여수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대형 트롤 선박인 서경호가 침몰해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예. 빠른 또 수색 작업을 통해서 실종자들의 수색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봉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군요. 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행사를 열고 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봉 전 여수시장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권 전 시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 측근에게 행사비용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다만 권 전 시장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건 내용을 반성하고 있고 법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를 했는데요. 예. 지난 총선에서 여수시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7일 정책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예. 또 측근에게 행사 비용으로 544만 원을 송금해 부정한 용도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어제 저희가 물김 가격 하락으로 바다의 물김을 폐기하는 등 어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고흥군이 대응에 좀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흥군은 전남도 고흥군 수협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지회와 협력해서 지난 11일부터 불법 김양식 시설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예. 이들 단체는 선박 130척을 동원해 나로도 해역과 시산 여수 해역 이런 데에 걸쳐 있는 무면허 김 양식 시설 6,850주를 대상으로 행정 대집행을 했는데요. 예. 일단 시설물에 붙어 있는 김을 털어내고 앞으로 설치자에게 명령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고흥군은 전했습니다. 예. 현행법상 김 양식 시설은 면허를 받은 구역에만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작년 김값 상승으로 무면허 양식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김 생산량이 넘쳐나 가격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고흥, 여수, 완도, 경계 해역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물김을 바다에 다시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행정 대집행에 나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두 분? 참 또 대전에서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예. 참 여러 가지로 또 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도 네. 입장이기도 하고 입장에서 참 이게 믿기지 않는 이런 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분노보다도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그러니까 예. 계속적으로 뭐 안 그래도 나라가 계속 뒤숭숭한 상황에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전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진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시국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하면서도 이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안타까움과 함께 너무나도 그 슬픈 비극적인 소식에 마음이 많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예,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자, 이번 주 화제의 판결은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시국인 만큼 좀 탄핵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조금 이제 분위기를 좀 이제 전환해 보고자 대법원 판결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일반 뉴스 대법원 판결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커피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음악이 나오잖아요. 매장에. 예. 네. 근데 이 매장에 제공되는 음악 서비스에 대해서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사건의 당사자는 이제 음악 저작권 협회가 원고가 되었고요. 이 음악 저작권 협회가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행하는 이제 대기업들을 상대로 지금 매장에 이제 BGM으로 깔리는 이 음반이 어떤 예. 공연권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공연권도 저작권 안에 들어가는 건데 예.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그 금액 상당의 이제 부당이득금을 청구를 했는데 1, 2심은 이게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예. 그럼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이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연권 침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패소 판결한 거를 다시 심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한 그 기업만을 상대로 한 판결이 아니고 이런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하는 곳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 같은 취지로 이제 이 판단을 다시 하라고 해서 좀 업계에는 좀 파장이 일 만한 판결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좀 오늘 좀 얘기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판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예전에 뭐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이제
사라졌다, 맞아요. 길거리에 못 튼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이 얘기와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일견 좀 비슷한데요. 우리가 예. 이제 저작권 얘기를 오늘 조금 할 건데 예. 이제 공연권이라는 게 이제 저작 재산권 중에 일종인데요. 이 공연권료의 이제 구조를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공연 사용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작사한 사람 그리고 예. 작곡한 사람, 그러니까 즉 저작권자죠.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사용료라고 하고 예. 공연 보상금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음반을 직접 작사하거나 작곡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걸 부른 사람, 가수죠. 예. 그리고 그 음반 제작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작권자는 아니고 저작 인접권자라고 하는데요. 예.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대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합해서 공연권료라고 하는데, 예. 자 이제 2009년에 저작권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이런 가수나 음반 제작자들의 권리도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예. 좀 더 강화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 또 이제 이제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도 이제 흔히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음반을 이제 재생하는 경우에 다 저작권료를 줬어야 됐어요. 근데 예. 이 이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되는 점포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롤이 좀 이제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사라졌다가 이제 그 2018년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런 어떤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되는 매장의 범위가 확대된 이제 그것과 조금 이제 관련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 이전에는 예를 들자면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곳에서만 뭐 저작권자 이용 허락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2018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피 전문점, 뭐 음료수 식당. 판매하는 점, 그리고 생맥주 전문점, 뭐 주점, 체력 단련장, 복합 쇼핑몰, 그리고 대규모 점포. 그래서 이 면적도 30평 미만인 경우에도 그 월정액을 내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롤이라든지 이런 거 좀 듣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요. 그런데 이번 판결을 좀 자세히 보니까요, 아주 좀 복잡한 내용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1심과 2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법 판결과 좀 달랐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주시자면 네. 어떨까요? 예. 이번 사건의 쟁점이 뭐였냐면 지금은 그 저작권법 29조가 좀 개정이 되었는데 구저작권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그러면은 재생되는, 그러니까 공연되는 그런 저작물에 대해서 다 그런 공연권료를 줘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29조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이나 방송에 대해서는 그 이제 그냥 이제 청중이나 그거를 듣는 관중으로부터 그 당의 공연에 대해서 내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에 이렇게 틀어지는 음악이 대표적이잖아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러 가서 거기서 음악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음악에 대한 어떤 서비스료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 그쵸. 매장 주인에게. 예. 그러니까 이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은 예.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라는 게 29조 2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료 없이도. 네, 맞아요. 근데 이 부분, 자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그 부분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심은 뭐라고 봤냐면, 자 조그만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작권 협회로부터 A 업체가 예. 이제 저작권료를 주고 음원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신들이 이제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에게 이제 제공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기업들은 자기들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거를 이제 BGM으로 쓴 거예요. 예. 근데 1, 2심은 A 업체가 저작권 협회로부터 구매한 예. 그 음반과 이거를 복제한 음반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판매용 음반이다. 그러니까 별도의 공연권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1, 2심의 공통된 그 판단이었는데, 예. 대법원은 이 공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A 업체가 구매한 이 음반을 이제 본인들이 디지털화를 시켜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예. 이거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곡이라도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적용을 해서 공연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예. 그런 이제 공연권자들의 그거를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걸 지급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거 다시 심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용 음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달라진 겁니다. 예, 이게 매장에서 트는 용 음악만 제공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나 봐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죠. 근데 웹캐스팅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특정 업체들이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면 당연히 이제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대법원에서 보는 건 야, 이거 판매용 음반은 그야말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고 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뭐 말하고 있는 매장에서 BGM, 그 속칭 BGM이라고 하죠. 이제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판매된 음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해서 공연하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이게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개를 별개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판매용 음반이 아닌 이상 별도의 이용료를 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요. 예. 어쨌든 가장 그 핵심 내용이 매장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하고 복제했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이 더 이상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대법원은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별도의 공연권료를 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이 판결을 가져온 거는 실제로 이제는 뭐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이 저작권법에서 이 이제 공연권료를 제한된 게 모든 매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50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에는 이 사용료가 이제 부과되지 않아요. 그리고 50제곱미터 이상부터 뭐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미만 경우에는 월 4,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커피 전문점을 예로 들었을 때 그런 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건요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창작 이제 그런 공연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말씀드릴 게 만약에 내가 뭐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이나 이런 이제 유료 플랫폼을 예, 예. 이용해서 이제 음원을 샀어요.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 그걸 그냥 틀었어요.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예, 틀 수 있다. 이거 사실은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내가 이거 샀을 때는 내가 개인 감상용으로 산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운영하는 매장에 틀었다. 이거에 대한 권리까지 허락한 건 아니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해되시죠? 다들 그렇게 좀 네, 많이들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위반입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예. 그래서 내가 구입한 CD 아니면은 뭐 그 스트리밍 업체에서 내가 뭐 정기 구독료를 내고 예. 거기서 노래를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매장에서 틀어도 되겠지.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15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예. 15평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공연권료를 내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다라는 혹시 점을 뭐 알고 계셔야 TV에 됩니다. 방송된 음악 방송 같은 걸 다시 뜨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이게 그 좀 TV를 애매한. 틀어놓는 경우에도 저것도 걸리냐 그거는 아니고 그 개념은 아니고 그건 이제 TV에 수신을 받아서 그걸 그냥 재생시킨 거니까 뭐 유튜브로 이거랑은 좀 이제 뭐 틀거나. 내가 이제 구매한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네. 참 이게 복잡하고 또 모르고 트시다가 또 이게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을 테니 네, 잘 맞아요. 알아보시고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 관련한 판결 오늘 매장 음원 재생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 판결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본격 주제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주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나나 싶지만 이게 꽤 오래 계속되고 있어서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법정기인 이야기를 조금은 더 그렇습니다. 해봐야 될 것 지겹더라도 같습니다. 한동안은 예.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네. 알아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요. 자, 이번 주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있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 첫 공판 기일을 맞게 됩니다. 관련 내용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 마지막 8차 변론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또 7차 변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심판 과정과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한 분씩 좀 들어볼까요? 뭐 좀 요약을 하자면 결국 쟁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구인 측에서는 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경찰들을 투입하고 군대를 투입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한 것 자체가 내란 행위이다. 그리고 어떤 절차적이나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했다라는 게 청구인 측의 입장이고 예.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일단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뭐 이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로 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증인들이 많이 나와서 증언도 많이 했어요. 그 생중계가 되고 뭐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텐데 피청구인 측에 유리한 진술도 있고 불리한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재판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겠죠. 예. 탄핵 심판에서 주요 증인들의 증언들이 사실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상반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들의 말이 좀 바뀌는 것 재판부는 어떻게 볼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구난방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제 거기서 작성된 조서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탄핵 심판의 증거를 채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 같기는 해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의를 거쳤는데 그거를 증거로 하면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어제 검찰이나 이제 그 외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예. 그 진술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진술과 배치되는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그 이제 진술이 아예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뭐 형사소송법의 일정한 어떤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는 예. 이제 법정 단계로 갔을 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이제 부인해 버리면 그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자체를 이제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기는 있어요.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외에 이제 그 어떤 증인이 자신이 수사기관과 또 다른 기관에서 한 진술이 다르고 근데 다른 사람의 진술로서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어떤 혐의나 어떠한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뭐 이결화 변호사가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런 뭐 다분 기술적인 측면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예. 방금 질문해 주신 대로 증인들의 말이 바뀌는 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뭐 헌법재판이든 막론을 하고 이 증인 어쨌든 말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이랑 법정에 나와서 한 말이랑 다를 수 있어요. 예.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뭐 조사받을 때는 A라고 답했다가 법정에서는 B라고 답했다가 그럼 결국에는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예.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을 믿을 것인지 그리고 법정에서 했던 말을 믿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말을 바꾼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 말 믿을 만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겠죠. 신빙성이 떨어진다. 네, 네. 그래도 그 먼저 검찰 수사에서 답한 것이 사건과 좀 가까웠으니까 이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고 시간적으로 진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시간적으로 가까웠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더 믿을 만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이고 다양한 어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술을 한 상황이 특별히 신빙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측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근데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재량이에요. 예. 이게 말을 바꿨다고 해서 번복했다고 해서 위증으로 볼 수는 없나요? 형법상의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는데요. 예. 일단 형법 152조에 보면 요건이 법률에 의하여 일단 선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 가끔 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우리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도 개최가 됐었는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들에 관한 법률 14조에도 이 위증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죠. 예. 그리고 허위의 진술 여기에는 이제 서면 답변까지 포함하도록 이제 국회 그 법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는 이제 일반 형법보다 좀 더 높게 이제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보면 국회에서 불렀을 때는 안 했죠. 선서하지 않고 증언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불렀을 때 안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추측이 또 많았었는데 의외로 많은 부분을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허위의 진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이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억에 그래서 반하는 진술. 네, 맞아요. 예. 명백히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있다고 한다거나
한다거나 있는데 없다고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무조건 다 위증으로 처벌하지는 그리고 않습니다. 쉽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선서한 증인이 거짓된 진술을 했을 때 위증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100번 1000번을 하더라도 이것은 위증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선서한 게 아니고. 선서한 게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어. 진술한 것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사법방해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탄핵 심판으로 돌아가서 윤 대통령 측이 엄격한 증거 법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즉 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그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불만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헌법재판소법을 보면은 40조의 준용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데 예. 다만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탄핵 심판이니까 당연히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는 말은 형사소송법 그 규정에 따르면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 다른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 같은 피고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든 그게 적혀 있는 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서 그 부분을 부인하면 내용을 부인하면 이거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그 말이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형사소송법대로 가자. 이 사람들 피의자 신문조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예, 이번에. 입장을 밝혔죠. 네. 예, 이제 뭐 그 아까 앞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여러 수사기관에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한 거고 또 조서끼리 상충된 내용도 많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 나온 증언과 그 조서 내용에 어떤 거리가 벌어진 것도 많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아예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말씀 이제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껏 형사소송법의 증거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만약 공범이 이제 그 자신의 그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예. 최근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우리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 장성들이 검찰에서 한 신문 조서 이런 부분들도 증거로 채택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는 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상민 탄핵 사건이라든지 다른 사건에서도 이런 기준을 똑같이 적용했다. 우리 그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그 대통령 측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밝힌 거죠. 헌재법 40조에 따라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아까 계속 말씀하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에서 네. 네, 증거로 쓰겠다라는 헌재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 자,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련 커뮤니티에서 헌재 뭐 도면과 답사를 인증하고 야구방망이를 준비했다는 등 글을 올려서 법원에 이어서 이른바 헌재에서 난동을 모의한 정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방향이나 법적 처벌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정말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고 해요. 뭐 인증샷이라고 해가지고 뭐 답사 인증글 뭐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면서 그다음에 시위가 가능한 장소를 확인했다. 뭐 야구 방망이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3일 지금 내일이죠. 내일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또 연기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변론기를 예. 더 지정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마지막 변론기로 지정된 13일을 마치 무슨 날로 딱 정한다는 듯이 좀 선동처럼 보이는 글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내란의 선동
또는 내란의 음모 뭐 이런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서부지법에 그 이제 난동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사전에 그런 선동이나 음모가 있었냐 이걸 또 수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예. 같은 맥락상에서 이러한 어떤 그러한 혐의를 적용해서 이제 처벌할 수 있을지 일단 경찰이 수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도 네. 됐더라고요. 또 일부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냐는 지금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 뭐 이제 예전에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었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대법원은 어떤 그 판단 기준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과거 2015년에 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이제 어떤 그 형사 판결을 하면서 이게 내란의 선동, 음모 이 판결을 하면서 내란의 선동은 인정이 된다. 그때 그 사건에서 예. 그다음에 내란의 음모는 이 실질적인 위험성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음모까지는 무죄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근데 이제 이 글만으로는 바로 뭐 내란 선동까지 인정하기는 조금은 지금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인 단순히 것 같아요. 글을 올린 행위만 가지고 바로 즉각 처벌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회의적인데요. 예. 다만 이제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제시한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폭력 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 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뭐 합의 당시의 사회 정세, 뭐 합의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행위는 안 했어요. 아직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게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게시글을 올리고 이런 의견을 교환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는 알겠습니다. 있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제 탄핵 심판 좀 일정을 보면은 수사 관련해서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의 첫 공판 기일이 잡혀 있고요. 같은 날 구속 취소 청구 신문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석 이야기하면서 네. 7일 이내에 발표가 날 거라고 맞아. 했는데 이게 발표가 나지 않고 20일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신문을 하겠다라는 네. 이런 거잖아요. 그 지금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경우니까 그 7일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20일에 그걸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라고 신문해보겠다. 해서 신문기일을 잡은 것이고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판 기일의 의미도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첫 공판 기일. 지금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인데요. 이제 쟁점이 이제 많은 경우에는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서 이제는 각 이제 검사 측과 이제 그 피고인 및 변호인 측의 어떤 이제 입증 서로 상호 입증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당사자는 좀 출석을 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하고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예. 뭐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리고 당일에 이제는 구속 취소 친문도 연다고 하니까 아마 본인 당사자도 출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출석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 게 탄핵 심판에 아주 잘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신문기에 출석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단순 라는 예상을 준비기일이 좀 아니라 해봅니다.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한 신문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는 네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같은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전법정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한 선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곳에나 진심 어린 마음을 잘 담으면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 마음을 담은 악기 연주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도 없지만 마음으로 행복을 좀 느낄 수 있고 연주하는 분들도 또 받는 분들도 기쁨을 그대로 좀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아름다운 음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봉사단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작지만 멋진 연주를 성공하기에는 쉽지 않은 악기 하모니카에 이 마음을 담는 연주로 지역의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이 하모니카 봉사단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모니, 신중년 봉사단 등 여러 봉사단이 함께 연습하고 지역 곳곳을 찾아가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무료한 일상에 기쁨의 활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하모니카로 연주할 수 있는 가곡, 트로트, 동요, 가요 등 다양한 곡 연주하는데요. 이
10년째 봉사를 이어오면서 매 순간이 기쁨이고 보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모니카를 연주하면서 기쁨도 느끼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여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모니카 봉사단 얘기 들어보시죠. 심재문입니다. 하모니카 강의를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회원들이 실력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무대에 설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연주도 해드리고 그런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모니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남에게 즐거움을 준다기보다는 연주를 통해서 본인이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단원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참 흐뭇해요. 이제 가끔씩 이제 봉사활동 같은 얘기들 또 이제 전문적으로 사진을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제가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시청해 보고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하모니카를 공부하는 반은 4개의 반이 있고 이제 봉사활동 팀은 한 4개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늘 푸른 신중년 팀, 그 다음에 엔젤 봉사단, 늘 푸른 나래단, 사랑의 하모니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작년에 한 90여 차례 정도 저희들이 해서 이제 주로 봉사활동하고 또 이제 기관에서 행사 있으면 초청받아서 같이 연주도 하고 그런답니다. 신중년 팀 한 7년 정도 됐어요. 정말 제가 하모니카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만나는 분들은 모두가 환자분들 있잖아요. 요양원, 주간 요양센터, 경인호당 이런 곳에 새롭게 불러주신데 다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분들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좀 세상에 안 계시지만 부모님들 생각을 많이 났고 또 가서 몰래 이렇게 눈물도 훔치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가면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 순간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우리를 많이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보람돼 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동안 정말 하모니카 선택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가면은 또 어르신들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알고 있던 트로트 노래들 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우리가 선곡해서 가서 이렇게 연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저희가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려고 갔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너무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모니카를 배우면서도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도 이제 이럴 때 기획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서도 봉사도 해봐라. 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또 쫓아가고 우리 이걸 배워서 또 우리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점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관 그쪽에서 이제 장애인들 또 가서 봉사하고 또 웃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또 조그만 하모니카 하나 가지고 그 여러 사람에게 또 뭐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 할머니 어르신들 막 이렇게 웃음을 주고 이렇게 같이 놀고 하는 그것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모니카를 너무 잘 배운 것 같은데. 사랑의 하모니 낭만 트럭 지금 10년 선생님 시작할 때 같이 다 한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봉사활동도 한 거의 6, 7년 한 거죠. 코로나 때만 안 하고 중간에 계속 했죠. 복지관에 어르신들 가르치는 것도 코로나 때 쉬었지 다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면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거가 도와주는 거죠. 나가 즐거우면서 같이 서로 어른들도 같이 흥이 나죠. 이제 우리가 좋아서 하면 같이 흥이 나죠.
그리고 저희도 막 10곡 그리 준비를 해갖고 가요. 1시간 해야 되니까. 가서 1시간을 해야 되니까 10곡 이상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 해야죠. 같은 노래를 늘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사이 또 끼어서 같은 거를 하더라도 10곡을 매일 바꿀 수는 없고 그 중간중간 바꿔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또 좋은 멜로디 있고 또 새로 나온 노래 있고 이러면 저희가 익혀가지고 맨날 옛날 노래만 할 수 없으니까 요즘 이제 또 신곡들도 많이 나와서 그런 거 배워가지고 같이 해요. 아니 그냥 식구 같아요. 가면 어르신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식구 같고 봉사 가도 장애인 봉사 하러 가도 거기 자식들 같고 어르신들한테 가면 부모 같고 나하고 똑같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저기 문에 들어오는 거 보고 막 즐거워해요. 반가워하고 그 맛에 가는 거죠. 우리도 가면 또 하고 오면은 즐겁고 우리는 하러 갈 때 준비하고 어쩌고 그런 과정도 즐겁잖아요. 결론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가 즐거우면 다 즐거우니까 나가 좋아서 하는 거라서 길게 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하는 거도. 집에 가만히 혼자 있으면 뭐예요. 여기 오면 또 또 같이 하던 분들도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러지만 같이 모여서 하는 그 재미로 거의 60 넘어요. 80대도 있어요. 나가 건강하면은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죠. 라디오 전망대가 2월 12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